그녀가 떠난 후 김영호는 마치 집안의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한 시간 속에 머물렀다. 아내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던 어느 날, 그는 낡은 서랍장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상자 위에는 작고 고운 필체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영호 씨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겠지요. 이건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한, 그리고 꼭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김영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위에는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을 펼쳤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9억 5천만 원. 평생 자신이 모아본 적 없는 숫자가 눈앞에 있었다. 그 아래에는 주식 명세서, 부동산 등기 권리증, 정기예금 증서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아내 한미숙 명의였고, 그중 일부는 그녀의 처녀적성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아내는 늘 검소했다. 외식은 연 12회, 옷은 10년 넘게 입었고, 낡은 전기밥솥도 고쳐가며 썼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도대체 돈은 어디에 쓰려고 모으는 거냐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냥 필요할 때가 오면 쓰면 되죠. 그 필요한 때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더 있었다. 영호 씨, 미안해요. 이 돈이 있다는 걸 말하면 당신은 분명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자신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가난은 괜찮지만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건 싫다고 했지요. 나는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나 혼자만 이 비밀을 안고 있었어요. 김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100원이 새지 않도록 조이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자신이 정작 가족의 비밀은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집 근처 바닷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9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새 아파트, 고급 승용차, 유럽 여행, 혹은 자신이 평생 사고 싶었던 낚싯배 하나.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건 아내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감췄던 선택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다음 달, 그는 모든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날 이후로 그 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 김지훈에게도. 아들 김지훈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3년 차로 근무 중이었다. 영특하고 성실한 아이였고, 김영호의 자랑이기도 했다. 목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의 유명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는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들의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아버지, 바빠서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는 말이 인사처럼 반복되었고, 때때로 김영호는 자신이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달에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요. 조만간 함께 인사드리러 내려갈게요. 순간 김영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혼이라니, 언제 만나서 사랑까지 하게 된 걸까? 이름은 유서연이에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이는 경제학 석사고, 부모님은 강남에서 자영업 하시는데 좀 집안이 괜찮으세요. 좀 괜찮다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단지 결혼의 기쁨을 나누는 통화라기보단, 허락을 받으려는 느낌보단 마치 무언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목소리였다. 그래, 데려와라. 내가 점심 맛있게 차려줄게. 서연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줘라. 아, 네. 근데 아버지, 혹시 이번엔 새 냄비로 국 끓이실 수 있을까요? 그 알루미늄 냄비는 좀 낡은 것 같아서요. 김영호는 말없이 통화를 마쳤다. 그날 밤, 그는 낡은 냄비를 꺼내 반짝반짝 닦았다.
기름대를 벗기고 찌든 부분은 철수 세미로 문질렀다. 닦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마음속엔 묵직한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9억 5천만 원은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시험지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도 숨기지도 않기로 했다. 단지 그 돈이 없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하기 위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게 된다. 유서연은 서울 강남 출신답게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베이지색 코트, 깔끔한 하이힐까지. 김영원은 그녀가 눈앞에 섰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세계의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끝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붙였고 미소도 예의 바르게 지었다. 그러나 김영원은 그 미소 속에 있는 얇은 벽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질 듯한, 혹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감. 점심 식사는 소박했다. 갈비탕, 겉절리 김치, 계란찜, 그리고 과일 몇 점. 그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오래 사용한 알루미늄 냄비로 정성껏 끓여낸 갈비탕이 중심이었다. 식탁에 앉아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갈비탕을 한 숟갈 먹고는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님, 혹시 이 냄비는 알루미늄인가요? 김영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됐지만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신혼 때부터 쓴 거라. 서연은 그 말을 끊지 않고 들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제가 알루미늄에 알러지가 조금 있어서요. 혹시 다음에 식사할 땐 스테인리스나 세라믹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말의 내용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김지우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다. 김영호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 다음엔 새 냄비로 해볼게요. 그 대답은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식이었다. 식사 후 김영호는 둘을 뒷산까지 데려다 주었다. 목포의 낮은 언덕과 고요한 바다는 평온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몇 장 찍으며 정말 공기 좋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하지만 오래 있고 싶진 않다는 감정이 배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지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 사실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서울에서 자랐고 환경이 많이 달라서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결혼식은 서울에서 할 생각이에요. 서연이 쪽에서 준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래, 나는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 김영호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지훈이 어릴 때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미숙이와 밤새 간호했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기온이 낮아 코트를 입히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림질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을 곱씹으며 그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시내에 나가 새 냄비 세트를 샀다. 고급 스테인리스, 무광 처리된 손잡이, 두툼한 바닥.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보며 그는 작게 웃었다. 이제야 서울 사람 같네. 하지만 마음속엔 씁쓸함이 맴돌았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서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다만 그들이 만든 기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지훈에게서 결혼식 관련한 일정표를 받았다. 하객 리스트, 테이블 배치, 진행 순서까지 정리된 문서였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 가족 좌석 배정 항목에서 김영호는 자신의 이름 옆에 17번 테이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17번, 메인 테이블은 1, 10번, 친척과 가족, 17번은 하객과 지인이 섞인 자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철제 상자를 꺼내 보았다. 9억 5천만 원. 평생 손에 쥐지 못했던 돈. 하지만 그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자신이 누구인가조차 설명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졌다는 사실이었다. 17번 테이블에 앉을 사람. 그것이 지금의 나라는 뜻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 결혼식에서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디에 두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나는 나 자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그 다짐은 말로도 표정으로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김영호는 처음으로 철제 상자 속 돈을 꺼내 통장 이체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미숙 장학재단 설립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다운로드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알기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영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결혼식은 서울 근교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렸다. 자연을 테마로 한 프라이빗 웨딩홀.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흐르고 실내는 순백의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객은 약 300명. 정치인, 기업민, 연예인까지 포함된 초호화 결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식장은 호화로웠다. 유서연의 아버지 유병식 회장은 식 전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서연이는 귀한 딸입니다. 이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입니다. 김영호는 전날 밤 목포에서 올라와 근처 모텔에 하룻밤 묵은 후 이른 아침 웨딩홀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직원이 그를 멈춰 세웠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영호입니다. 신랑의 아버지예요. 직원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명단을 확인했다. 아, 네. 아버님은 17번 테이블이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안내를 따라 식장 가장자리, 창가 쪽으로 향했다. 17번 테이블은 메인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 중 하나였다. 주변에는 대부분 회사 직원, 협력사 인사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홀 중앙 1번 테이블엔 유병식 회장 부부 유서연의 친인척들이 앉아 있었고 2번 테이블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3번 테이블 신랑의 자리에는 김치훈과 서연의 친구들만 앉아 있었다. 김영호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마이크 앞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영상이 상영되었다. 아이 때부터 자라온 서연의 모습, 해외 유학, 졸업식, 가족 여행, 이어지는 김지훈의 영상에는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 병원 수련 생활, 그리고 서연과의 연애 사진들이 편집되어 나왔다. 그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훈의 유년 시절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마치 이 사람이 없었다면 더 완벽했을지도 모른다는 듯한 흐름이었다. 김영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단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훈의 눈빛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양가 부모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유서연 양의 아버님, BDS 그룹의 유병식 회장님과 어머님이신 이정윤 여사님입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유병식 회장은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 손을 흔들었고 마치 정치 요새장처럼 인사했다. 다음은 신랑 김지훈 군의 아버님 김영호 님입니다. 한 분이라는 단어는 생략되었고 어머니의 언급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박수는 점잖게 짧게 끝났다. 사람들의 눈길은 짧게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유서연의 어머니 이정윤이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두 가족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물론 집안의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훈 군이 우리 가문의 문화와 품격에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화와 품격에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마치 너희 집안은 우리가 맞춰줄 수준이 아니다라는 선언 같았다. 김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순간 놀란 듯이 고개를 돌렸다.
식장은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갔다. 사회자가 당황해 지금은 순서가 나고 중얼거렸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깐만 말하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식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훈의 아버지 김영호입니다. 목포에서 수도공사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사도 서계도 생략되었지만 저는 분명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식장은 고요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단호해졌다.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녀는 그 돈이 있다는 걸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제 삶에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돈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존중받고 없다고 무시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또렷하고 단단했다. 제가 17번 테이블에 앉는 이유는 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결혼식이 누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가 늘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오래 가는 걸 믿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존엄,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식장은 정적에 잠겼다. 유병식 회장은 얼굴이 굳었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러나 김영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홀을 빠져나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 미수가, 나도 할 말은 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 김영호는 목포 집에 틀어박혀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결혼식 어땠냐고 물어올 때마다 그는 그저 잘 끝났어요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이미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고 그날 이후 마음속에 묵은 감정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김지훈이었다. 결혼식 이후 그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매일같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김영호는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응답이라는 걸 아들이 알기를 바랐다. 일주일 후 김영호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낯선 차량 소리를 들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지훈이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 들어가도 될까요?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짧고도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마치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모든 게 잘 흘러가길 바랐어요. 결혼식도, 부모님 소개도, 서연이 집안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 점점 아버지를 뒤로 밀게 됐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은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결혼식 비용 정산서예요.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에게 받은 돈 일부는 반환했습니다. 저희 둘이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요. 김영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게 전부냐? 지우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니요. 그래서 저 새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작게, 조용히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모신 자리에서요. 이번엔 진짜 가족만 있는 자리요.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난 결혼식 2번 치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가요? 그 질문에 김영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용서하고 말고는 나중 문제다.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날카로웠다. 김영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떳떳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번 일로
너도 많이 배웠을 거다. 그럼 됐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배웠어요. 많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어머니가 남기신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려던 장학재단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김영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다. 그날 저녁, 김영호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에 끓인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김치, 그리고 막 담근 열무김치. 지우는 그 음식을 조용히 먹었다. 어떤 불평도, 어떤 표정도 없이. 식사 후 지우는 식탁을 치우고 주방을 정리했다. 김영호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한 개비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미수가, 얘가 좀 돌아오는 것 같다. 네가 만든 그 구학 5천만 원짜리 숙제, 이제 좀 풀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김영호 앞으로 발신인은 유서연의 어머니 이정윤. 그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이 쓰여 있었다. 아무리 말씀이 옳더라도 결혼식장에서 하실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남긴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김영호는 그 편지를 들고 가만히 웃었다. 상처,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새 편지지를 꺼냈다. 받는 예, 유서연. 제목, 진심이라는 말에 대하여. 이제 아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선택도 확인할 차례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영호는 알고 있었다. 진심은 말로가 아니라 어디에 서느냐로 증명된다는 걸. 김영호가 유서연에게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다. 서연은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은 편지를 보내왔고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도 함께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낡은 진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서연이 작은 진료소 앞에 서 있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온누리 아동 무료 진료소 함께 걷는 건강한 내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님께. 그날 결혼식장에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제 가슴에도 박혀 남았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수치가 밀려왔고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질문 하나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기 시작했을까? 강남에서 자라고 유학을 다녀오고 고급스러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제 눈은 너무 높아졌고 귀는 너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선택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진료소는 인천의 한 재개발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서류 미비,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제가 여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냈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제 3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진심은 어디에 서느냐로 증명된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 직접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유서연 드림. 편지를 읽고 난 뒤 김영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엔 안도, 놀라움, 그리고 아주 작고 따뜻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정말로 목포를 찾아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질끈 묶었고 캐주얼한 셔츠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김영호의 집대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김영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90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요. 날도 덥고 먼 길 왔으니 물부터 마셔요.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작은 테이블 앞에 조심스레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반짝이는 네일이 아니었고 약간은 거칠어져 있었다. 진료소 일 쉽지 않죠? 김영호가 물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행정 문제도 있고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아이들이 처음엔 경계도 심하고요. 하지만 한 명, 두 명 이름을 외우고 웃음소리를 듣고 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결국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은 돌고
명예는 사라져도 진심은 흔적을 남깁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제일 빠른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이는 장학재단 일을 도우면서 많이 변했어요. 이젠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둘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뒤가 아니라 옆에 서려고요. 그 말에 김영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밥 먹읍시다. 오늘은 새 냄비로 된장찌개 끓였소. 서연은 깜짝 놀라며 웃었다. 아직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며 난 서운한 건 오래 기억하는 편이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작은 상 위에는 단출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식사 중간 김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집엔 며느리로 들어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조건이요? 정중하게 말하되 절대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겸손과 비굴은 다르니까요. 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기준 꼭 지키겠습니다. 식사 후 김영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아내 한미숙이 살아있었다면 이 장면을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봤을까. 그는 문득 그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남긴 그 상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놨어. 이젠 나도 지훈이도 서연이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소. 그날 밤 서연은 목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그녀는 김영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진료소 아이들이 쓴 편지예요. 꼭 읽어주세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쓰인 짧은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배 아플 때 와줘서 좋아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이 서로를 지탱해주며 살아가는 공간. 그곳에 서연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제 김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부족한지 그는 오직 누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보겠다고 결심했다. 초가을의 햇살이 목포 바닷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김영호는 마당 한켠에서 오래된 접이식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있었다. 그 노트는 한미숙이 남긴 서류들과 김지훈이 새로 정리한 기획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페이지마다 적힌 숫자, 지자체 이름, 대학 목록, 그리고 손글씨로 써내려간 질문들. 이 아이는 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기회 아닌가? 돈은 언젠가 바닥나지만 기회는 기회를 낳는다. 김영호는 지은과 함께 진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 유산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서울에서 지은이 내려왔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 배낭 하나를 맨 모습은 병원에서 보던 의사 지훈이 아니라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그 시절의 아이 같았다.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그래,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손을 써야지. 그들은 함께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과 컨택하고 각 지역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과 소규모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라남도 해남, 강원도 삼척, 충북 제천, 작고 이름 모를 시골 마을마다 숨은 보석 같은 학생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생선을 팔러 나가도 자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 한쪽 청각이 들리지 않지만 수화로 친구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아이. 학비가 없어도 학원 하나 없이 서울대 의대 예비 합격을 받은 아이. 지우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마다 일기를 썼다. 그는 스스로 고백했다. 아버지, 전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시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김영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그걸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구나. 괜찮다. 중요한 건 결국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는 지훈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여주었다. 보낸 이는 한 언론사 기자. 내용은 간단했다. 한미숙 장학재단의 활동을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지방소외 지역 학생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훈은 메일을 보며 물었다. 우리 이걸 공개해도 될까요?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선전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조용히 나아지는 걸 원하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메일을 삭제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유명세보다 아버지의 철학이 더 값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 달 후, 한미숙 장학재단은 첫 장학생 20명을 선정했다. 서울, 광주, 경북, 충남, 제주에서 모인 20명의 학생들은 모두 직접 면접을 거쳐 선발되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당신이 앞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느냐? 지원자 중 많은 학생들이 대답했다.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면 꼭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호는 종이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조용한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화려한 현수막도 없었고 언론도 초청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들 몇 명,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다. 마이크 앞에 선 김영호는 짧게 말했다. 제 아내는 돈보다 사람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부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모두 기립해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엔 책임감과 희망이 함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김영호는 대답 대신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마 잘했어요. 영호 씨 그 한마디 하셨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평생을 버텼지.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김영호는 처음으로 한미숙의 영정사진 앞에 장학증서를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었소.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괜찮소.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사였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장학재단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한미숙 장학재단은 이제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직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 멘토링, 의류 자문, 심리 상담까지 함께 제공하는 인생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김지우는 여전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고 병원에서도 근무를 계속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진료실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제천에서 만난 소년 환자가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 지우는 하얀 가운을 입고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지우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부원장이 직접 호출해 말했다. 지훈 씨,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글로벌 진료센터의 운영 책임자를 찾고 있어요. 연봉도 높고 연구 지원도 충분히 보장할 거예요. 병원 이름 걸고 해외 활동도 가능하죠. 다만 한미숙 장학재단과 병행하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명확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지우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호는 짧게 대답했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다만 기억해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잊지 마라. 지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서연과도 이 문제를 깊이 상의했다. 서연아, 난 지금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어. 한쪽은 명확하고 안정된 길, 다른 한쪽은 불확실하고 힘들지만 더 의미 있어.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난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따라갈 거야. 하지만 네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어. 우린 이미 한번 후회할 선택을 했잖아. 이번엔 그러지 말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는 병원에 정중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미숙 장학재단의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그 결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대 출신 의사가 시골 장학생 도우러 내려갔다고. 돈 많으니까 저런 선택하지. 아니야. 비난과 의심, 조롱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지우는 인터뷰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바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 사람의 의사, 100명의 꿈, 지방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의료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동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전라북도 순창군의 한 중학교였다. 지우는 칠판 앞에 서서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여러분처럼 작은 마을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군가는 꼭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왜 그런 거래요?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병원 다니면 안 돼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였어요. 의사 김지훈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형, 오빠, 아저씨로요.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지훈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내가 얻은 건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다. 글은 천천히 퍼졌고 조용히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유병식 회장이었다. 그는 김지훈에게 직접 연락해왔다. 지훈 군, 나는 여전히 당신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지만 서연이가 당신을 믿고 함께 간다는 데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소. 김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그 어떤 설득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다. 그날 밤 지우는 목포로 내려갔다. 김영호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다녀왔냐? 네, 아버지. 저 이젠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네가 된장찌개 끓여봐라. 새 냄비 어디다 뒀는지 기억나냐? 지우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의사 김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동료로,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아이들의 희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초겨울의 바람이 목포 바닷가를 스치며 지나갔다. 창밖에 갈 때는 고개를 숙였고 마당 끝에 놓인 감나무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었다. 그런 계절, 김영호의 집부엌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생선구이는 바삭한 소리를 내며 접시에 옮겨지고 있었다. 김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고 유서윤은 주방 옆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서로의 눈빛에는 조용한 유대감이 배어 있었다. 김영호는 마당 끝 나무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시선에는 요요와 평온이 담겨 있었다. 된장찌개 맛은 어떤가요? 지훈이 묻자 서연이 국물을 한 숟갈 더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딱 좋네. 아버님 스타일이야. 그럼 성공이네. 그 말에 김영호가 웃으며 말했다. 말은 많은데 국물은 아직 내가 끓인 게 낫지 않냐? 서연이 재치 있게 받아쳤다. 그래도 마음은 지훈 씨가 더 많이 넣었는걸요. 지훈은 머쓱하게 웃으며 상을 마저 차렸다. 밥상이 완성되자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열무김치, 그리고 후식으로는 서연이 직접 만든 생강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영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손을 모아 말했다. 이 밥상 참 오랜만이다.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같이 먹는 게 당연한 사람들과의 자리. 고맙다. 지훈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밥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이전처럼 무겁지도 서먹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진료소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말했다. 어제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선생님은 하늘에서 온 사람 같아요 라고 썼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하늘에 있는 사람은 돈도 많고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한대요. 그 말 듣고 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서 온 사람 그런 말 듣는 건 아무나 못해. 서연 씨, 이젠 누구보다 좋은 어른이 된 거야. 지훈도 맞장구 쳤다. 나도 요즘 애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 의학 지식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요즘 새삼 느껴.
식사가 끝난 후 김영호는 지은과 함께 뒷마당을 정리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다. 지훈이 나무 상자를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같이 밥 먹은 게 얼마나 됐죠? 김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그게 마지막이었지. 그땐 미숙이도 있었고. 지훈은 잠시 멈춰 섰다. 그때 기억나요. 아버지가 고등어를 2마리 구워놨는데 엄마가 몰래 1마리 더 구우셨죠. 아버지 드시라고. 김영호는 웃었다. 그랬지. 난 그걸 모르고 2마리 다 지훈이 주고 난 그냥 김치만 먹었어.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걸 지금 알았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늘 그런 식으로 나를 키워주셨네요. 부모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다. 말없이 내주는 거, 먼저 포기하는 거, 가끔은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 지훈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살게요. 누군가를 위해 먼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김영호는 그 손을 천천히 감쌌다. 그럼 됐다. 이제 내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 사람을 남기면 돼. 밤이 깊어질 무렵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다. 세 사람은 함께 마당 한가운데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바닷바람이 스치듯 지나갔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내년쯤엔 애 가지려 해요. 물론 천천히 생각 중이지만요. 김영호는 작게 웃었다. 그래, 준비되면 와. 난 이제 기저귀도 다시 찰 수 있어. 서연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기저귀 차면 저희가 먼저 병원 데려가야죠. 그날 밤 김영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한미숙이 웃고 있는 사진 앞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당신 없이도 우리가 밥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됐소. 당신이 남긴 자리가 이제 낯설지 않소. 그 메모는 조용히 접혀 사진첩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날 김영호는 장학재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요. 우리의 밥상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장학재단의 사무실도 점점 분주해졌다. 한미숙 장학재단은 이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씩 늘어났다.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아침 일찍 사무실을 열고 매일 학생들의 편지를 일일이 읽으며 작은 회의실에서 무료로 백원 수리를 가르치는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종종 말했다. 여기선 누구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배운 건 나누지 않으면 썩는 거니까. 김지우는 행정과 재정, 그리고 장학생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며 조직의 뼈대를 다졌고 유서윤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갔다. 세 사람의 역할은 다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연결하는 일.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변호사 사무실. 봉투를 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고 유병식 회장께서 생전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라 귀하와 한미숙 장학재단 측에 일정 금액이 유산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몇 번이고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 후 사무실로 찾아왔다.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다. 지훈이 편지를 읽고 고개를 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인 모양이지. 회장님이 장학재단의 유산을요? 왜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말했다. 서연이가 그 사람 마음을 조금 바꿔놓은 거겠지. 아니면 나를 통해 뭔가 느낀 게 있었든지. 그날 밤 김영호는 서연과 통화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버님, 그 돈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분은 평생 주는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말에 김영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며칠 후 유병식 회장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공식 보도는 따로 없었고 가족과 일부 지인만 참석한 비공개 장례였다. 김영호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흰 국화를 보내며 작은 쪽지를 동봉했다.
마주 앉아 나눈 밥은 없었지만 당신이 내 아들을 인정해준 그 순간만은 고맙게 기억하겠습니다. 장례식 이후 김지우는 한 가지 결정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로 장학재단만 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잠깐 해보는 일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이에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넌 이제 상속자다. 근데 알아둬라. 넌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상속받은 거야. 왕좌는 없지만 책임은 있어. 그게 진짜 어른이다.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달 재단 홈페이지에 한 문장을 새로 올렸다. 우리는 더 이상 기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아이들의 동료입니다. 그 문장은 SNS에서 빠르게 퍼졌고 기성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몇몇 방송국은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김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는 조용히 움직이는 게 맞다. 세상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놓치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재단의 학생들 중 몇몇은 직접 멘토가 되어 다시 후배를 이끌기 시작했고, 과거 장학금을 받았던 한 학생은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되어 서울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회의에 김영호를 초청했다. 그 회의 후 그 학생은 김영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전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빚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영호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빚은 갚는 게 아니고 넘기는 거야. 다음 아이한테 네가 해줘. 그게 상속이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젠 물려받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돈도 집도 이름도 아니고 사람이었네요. 사람을 잇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상속이네요. 김영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넌 완조 없는 상속자야. 하지만 네가 남긴 흔적 위에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거다. 그 밤, 목포의 집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불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목포의 바다는 잿빛으로 물들었고 골목길엔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하지만 김영호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다. 장작을 떼는 소리, 된장찌개가 끓는 냄비에 김, 그리고 누군가 방문할 때마다 들리는 초인종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생기 있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한미숙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김지우는 조용히 작은 기념행사를 준비했고 서연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마련했다. 기념식은 거창하지 않았다. 10평 남짓한 재단 사무실에 장학생들과 가족들, 후원자 몇 명이 둘러앉았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함께 걸어온 365일, 함께 걸어갈 그 이상의 시간. 김영호는 맨 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눈빛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이 재단은 단지 의미 있는 소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가족이 남긴 사랑의 흔적을 다시 사람으로 연결하고자 했던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같이 걷는 사람이고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동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수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기념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손으로 만든 작은 카드와 선물을 김영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꼭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될게요. 김영호는 그 작은 손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웃었다. 그 웃음은 미숙이와 함께한 시절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고 혼자 버텨온 날들의 쓸쓸함이 눈가에 맺혀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저녁, 지훈과 서연은 김영호를 바닷가로 데려갔다. 그들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파도 소리는 멀고도 가까웠다.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세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 자리가 딱 그때랑 비슷하네. 신혼 때, 너 어릴 때.
그때도 이 바닷가에 자주 왔지. 서연이 조용히 묻는다. 그땐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김영호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다. 별거 없었어. 내일 반찬 뭐 할까? 지훈이는 또 언제 감기 걸릴까? 낚싯대 하나 살까 말까?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일 오래 남죠. 잠시 후 김영호가 바닷가에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미숙이한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지훈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났다. 김영호는 병을 열어 편지를 꺼내고 천천히 읽었다. 미숙아, 이제야 진짜 인사를 하네.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고 내가 없던 시간도 결국 너로 가득했어. 너 없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네가 남긴 사랑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이제 나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도 잘 컸고 서연이도 참 고운 사람으로 변했고 그리고 내 마음도 이제야 평온해졌어. 네가 남긴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흘러가고 있어. 잘 가. 그리고 고마워. 김영호는 편지를 병에 다시 넣고 조심스럽게 바다에 던졌다. 병은 파도에 실려 천천히 멀어졌다. 별빛이 병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는 오랫동안 그 반짝임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김지훈은 말했다. 아버지, 우리 내년엔 장학생 수를 2배로 늘리면 어때요? 김영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대신 된장찌개 끓일 인원도 2배 늘어나겠네. 서연이 덧붙였다. 그럼 저도 주방장 보조로 승진하겠습니다. 그 웃음 속엔 가족이 있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오래된 수첩에 짧게 한 줄을 남겼다. 사람은 결국 자리를 만드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사랑을 심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끝남은 곧 시작이었다. 장학재단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갔고 그들이 만든 작은 자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김영호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에도 책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래 남는 이야기로 살아남았다.